네, AI 시대가 왔다고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AI가 저를 밀어낼 것 같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판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밀어낼 것 같아.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이야기 나누려고요. 요 책 베스트셀러 AI 강의 2020 저자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박태웅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책 제가 예. 보니까 맨 앞에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아, 산 책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인을 네, 직접 네,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아 인공지능 하면은 뭔가 인공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것 같은데요. 인간을 네.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신가요? 돼야 한다. 되어야 한다. 네. 아, 요 책 베스트셀러인데 아직 못 본 분 계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한강 작가가 모든 베스트셀러 휩쓰는 와중에 지금 예스24 경제 경영 5위에 올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 책 네. 보니까 이제 이전에도 한번 AI 강의 책 내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첫 번째. 냈죠. 네, 그것도 제가 봤는데요. 네. 거기서 많이 이렇게 발전하시면서 트렌드도 정리도 새로 하시고 예. 하셨더라고요. 예. 그거 좀 일단 그 키워드를 조금 정리를 일단 해주시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예. 어떨까요? 이게 나온 지 2달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너무 오래전 같아요. AI 쪽이 정말 발전이 빠르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제가 한 6가지 정리한 게 아직 2025년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벌써 낡은 게 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서 네네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AI가 그 주류로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얘기해놓고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AI가 명백히 이제 운영체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에 AI가 깔린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AI 없이 하는 걸 상상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락 인터페이스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내후년이면 모든 사람이 쓰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왜 그 키오스크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뭐 커피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슬러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걸 터치해서 주문하고 이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 맥락을 AI가 다 이해하니까 다짜고짜로 물으면 된다. 네. 이런 게 맥락 인터페이스인데 이게 전문가들은 이미 잘 쓰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내후년이면 편하게 쓰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처음으로 파트너로서의 도구의 시간이 온다. 파트너요. 네, 그 전까지는 뭐 노트북을 쓴다, 네. 만년필을 쓴다, 뭐 자동차를 쓴다 이런 거였는데 처음으로 도구가 아니라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의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토론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읽고 혹은 내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읽고 내 맥락을 이해해서 나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상대가 나타났다. 이게 AI라는 뉴미디어의 본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얘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간의 효율 차이가 30배, 50배, 100배 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파트너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질문으로 어떤 걸 끌어내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할 때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내 맥락을 얼마나 잘 공유하게 해주느냐가 얘를 잘 쓰는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면서 이제 AI에서 파트너의 시간이 온다는 거고요. 그다음 멀티모달, 그러니까 텍스트, 그림, 동영상, 오디오, 비디오를 다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더 싸고 더 빠르고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도 올라가고 내 노트북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아마 내년에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데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에서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다 싶은 것도 있는 게 여기에다 뭘 넣으려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뭘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의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아폴로를 달에 착륙시켰다 돌아올 때의 컴퓨터보다 몇백 배 뛰어난 게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얘한테
AI를 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인터랙션이 잘 되게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더 넓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맥락을 공유하는 디바이스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건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해가 될 거다 내년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모양을 한 로봇인데 얘가 AI랑 결합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은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첫 해가 될 거다.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인간의 모양을 한 로봇이라기보다는 embodied AI, 몸을 가진 AI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울 거다. 그 정체를 드러내는 더 훌륭한 표현은 embodied AI, 몸을 가진 AI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라는 로봇이 아니라 몸을 가진 AI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본질에 가까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그 휴머노이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거기에 키트라는 그 자동차 그렇죠. 그때 자동차 로봇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나한테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차 자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격 제트 작전의 그 키트를 만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돈의 문제. 그리고 문제다. 이제 돈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율주행 쪽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낮아진 상태라는 통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누가 책임질 건데요에 관한 법적 제도적인 이슈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6가지 트렌드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받아 적으셨어요? 못 적으셨으면 한번 땡겨가지고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지금 김영기 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컴퓨터나 인터넷보다 더 쇼킹하진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세상을 바꿨거든요. 근데 PC도 세상을 바꾸고 인터넷도 세상을 바꾸고 스마트폰도 세상을 바꾸고 AI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데 들어간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명백히 점점 더 빨라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C보다 인터넷이, 인터넷보다 스마트폰보다 AI가 더 빨리 바꿉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지구상에 나타났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AI가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눈에 띈 거는 2022년 11월 30일 챗GPT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1년 한 10개월 좀 됐죠. 근데 지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팔린 모든 PC의 20%가 AI가 깔려서 나옵니다. AI가 깔려 있다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게 윈도우에서 깔리는 거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맥과 아이패드, 아이폰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AI하고 연동하는 형태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은 AI하고 연동하고 파워포인트가 AI하고 연동하고 워드 프로세서가 AI하고 연동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더 AI하고 연동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SDK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이 PC에 깔리는 소프트웨어들이 그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있는 AI를 쉽게 쓸 수 있게 그냥 한 줄만 코드 한 줄만 붙이면 바로 AI를 불러다 쓸 수 있는 형태로 쓸 수 있도록 SDK를 제공합니다. 개발자 킷을. 그리고 API를 제공을 해요. 한 줄만 내 프로그램에 넣으면 AI를 불러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별안간 내 PC에 깔려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AI 연동형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은 뭐 워드나 엑셀 작업할 때 자동으로 이거 좀 작성 마무리해줘 그럼 쫙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 엑셀 데이터 시트들이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치 데이터를 통계를 분석을 해달라거나 그래프를 그려달라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만들어달라거나 하는 게 순식간에 되는 거죠. 아예 PC에 그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 PC의 캐파를 넘는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클라우드로 연동해서 쓸래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 안에서 처리하는 게 나은 게
첫 번째 기밀이 셀 수 없다. 이 안에서만 도니까. 네네. 그래서 회사 기밀 자료 같은 거는 이 안에서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여기서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닐 때 너무 데이터가 크거나 복잡한 질문일 때는 클라우드로 올릴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유료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 말 2025년 말이면 AI와 연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찾는 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 내년 말이면. 그러니까 이 속도를 보시면 PC하고 비교할 수 없이 빠른 거예요. 과거 PC나 인터넷보다 그래서 훨씬 더 충격이 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심대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크다.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쓰던 기술이었는데 이제 모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미 새로 나오는 PC의 20%가 AI PC이고 네. 이게 모든 사람의 PC가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그리고요, 거라고 말씀이시죠. AI가 스며드는 기술이어서 사실은 쓰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가령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그 편리한 것들은 대부분 AI 베이스드예요. 그 사진 찍을 때, 뭐 편집할 때, 음성 인식할 때, 지문 인식할 때, 스케줄 정할 때, 온갖 것들이 그 자동 완성까지 우리가 쓰는 편리한 기능들이 대부분 AI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더 점프할 거예요. 아니 저도 사실 최근에 SK텔레콤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퍼플렉시티 공짜로 1년 동안 쓰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입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검색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 못 하겠더라고요. 못 빠져나가요. 네. 네. 한번 질문하면 그냥 쫙 정리해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 요약해서 해주는데 근거가 다 있으니까 압도적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주시면 항상 저희 경제학을 해가지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노동시장에 엄청 영향이 크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제가 뭘 생각하든 그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지금 AI 도입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4년도에 AI 지출이 뭘로 그 벤처스에서 최근에 그저께인가 내놓은 리포트인데 보면 2024년 AI 지출이 2023년 대비 6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72% 그러니까 경영진의 72%가 AI 도입이 확대될 거라. 그리고 60%가 혁신 예산에서 나오지만 이미 40%가 기존 예산에서 AI를 투입하기 시작했고요. 그 미국에서 지금 컨설팅 펌이나 로 펌,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회사나 법무회사에서는 이미 신입들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시라고 하죠. 네네네.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AI가 더 잘해요. 그리고 할리우드의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 지금 일자리 없어서 손가락 빠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콜센터 인력들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차를 두고 한국에 그대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차 이하 전문직들, 그 잠재된 패턴을 갖고 있는 반복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격을 피할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이게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러스트 벨트가 나온 이유가 뭐냐? 글로벌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잖아요.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공장 문을 닫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해고된 거죠. 그 양극화가 소셜 미디어의 그 어떤 증폭기를 타고 증오와 갈등이 강화된 거지만 글로벌화가 큰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고이니까 노동의 그 처우가 가장 낮은 곳으로 일자리가 다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원래 괜찮았던 일자리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갖고 온 결정적인 양극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글로벌하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글로벌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AI로 인한 일자리 타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자리가 정말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시기가 코앞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전 지구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는 게
아니요, 보통- 아니요.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아, 복잡하더라도 네네. 거기에 잠재된 패턴이 있다면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코딩 쪽, 개발 쪽은 AI 쓰지 않는 개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모든 사람이 쓰고 있어요. 네, 네. 정도의 문제지. 네. 그런데 그 개발자 쪽에서 거의 뭐 상식처럼 통하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슈퍼 개발자가 일반 개발자의 10배를 한다. 이건 아주 상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슈퍼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슈퍼 개발자는 정말 자기가 다룰 만한 야심찬 주제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아주 큰 회사가 아니면 그 야심만만한 스타트업에만 주로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슈퍼 개발자들이 AI를 써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냐 하면 10배, 30배, 50배 정도의 성과를 낸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슈퍼 개발자 몇 명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개발자들은 효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한 1.3배는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30%, 40%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증폭기죠. 앰플리파이어이긴 한데 네.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고 10년차 이하들이 특별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다. 여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 청년들이 제일 탄력을 입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진입해야 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대응책에 대한 합의를 하기 전에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가장 큰 과제, 우리 사회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합의하지 않은 채로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결론이 안 나요. 서로 생각하는 문제가 달라. 너무 한심하죠. 아니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토론 좀 하는 걸 이제 지켜보면은 사실 국내에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또 노동 전문가들이 일자리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나와서 다 채울 거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런 얘기가 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 싱크탱크들이 많잖아요. 그 브루킹스인가 하여튼 아주 보수파 연구소에서 한 연구인데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예언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다.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서 그 빈 곳을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없어진 괜찮은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를 옮겨가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로 못 옮겨가요. 그러니까 재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교육이 필요한 기간을 견디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 몇 달 동안 놀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놀만한 여유가 없거나 혹은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이 교육에서 필요한 이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그 지식을 못 가져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새롭게 나타난 좋은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이분들은 기존에 가졌던 일자리보다 훨씬 나쁜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쁜 곳으로 가더라는 걸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괜찮은 사라진 일자리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이걸 몇 년에 걸쳐서 팔로우를 했더니 대부분의 경우에 이쪽으로 못 넘어가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서 그 빈자리를 채우더라는 반만 맞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이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다 하나 없어지면 바로 다음 날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이 걸려버리면 그렇죠. 내가 한 세대가 지나는 건데. 37에 네. 일자리를 잃었어요. 네. 그런데 67에 새 일자리가 생겼어. 어디다 쓸 거야 이걸? 그때 또 기술 새로 배워가지고 취업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 그 일자리를 없앨 때 다른 일자리 와서 채우더라라는 말은 두 가지를 빼먹고 한 말이고 실제로는 틀린 말이에요. 탁상공론이네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는 그 이런 거죠. 그 다음 주에 태풍이 온다는데 이게 굉장히 세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태풍은 결국은 소멸합디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아,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런 말을. 촌철살인이시네요, 진짜. 그런 사람은 정말 환장하게 만든 그런 사람 쫓아내야죠. 그렇죠. 지금 메가톤급 태풍이 온다는데 내가 60년을 살아봤더니 사라지지 않는 태풍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말인 거예요. 쓸데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책을 세우는 거는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오면 저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슈퍼 개발자면 좋겠네요. 어쨌든. 근데 슈퍼 개발자면 좋은데 내가 또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사실은 그 AI 리터러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라서 제 책을 AI를 이해하는 능력이 AI를 이해해야지. 이게 뭔지는 알아야 리터러시.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책을 읽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보시면 무료 강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어쨌든 얘가 뭐다. 는 걸 이해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 쓸 이유가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그 생성형 거대 AI 중에서는 클로드를 저는 제일 많이 쓰고요. 클로드 쓰고 챗GPT랑 제미나이 프로 구글에서 만든 거죠. 네. 그걸 보조로 쓰는. 그 퍼플렉시티가 그 AI 기반의 검색 엔진인데 얘가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은 답을 요약해 주면서 동시에 링크를 다 찾아주기 때문에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끼어들 수 있는 착각, 태어난 거짓말, 멀쩡한 거짓말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 오픈 소스가 있는데 그 클로드 퍼플렉시티 비슷한 오픈 소스인데 뭐 그걸 써보셔도 좋고. 그리고 저는 그 장기적으로는 교양의 부활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의 부활. 네네. 어떤 의미시죠?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났잖아요. 이 미디어는 답을 잘 해주는 미디어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좋은 답을 받기 위해서는 훌륭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의 힘이 지금만큼 커진 때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죠. 네. 보면 AI 책들의 대부분이 활용법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 활용법에 관한 책들의 대부분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프롬프트는 기교가 아닌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할 방법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주변 지식을 갖고 있냐. 그 얘가 토해내는 답들의 맥락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가 다음 질문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로드나 챗GPT나 제미나이 프로 같은 걸 잘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실버 블릿, 은탄한 같은 훌륭한 질문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성형 AI에 대한 오해고요.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보고 그 답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할 때 정말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이 핵심이에요. 그러자면 내가 풍부한 주변 지식을 갖고 이 답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하는 거고 풍부한 교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 풍부한 교양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상상력을 갖고 창의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 네이처지에서도 나왔고 MIT에서도 나왔는데 네. 그 과학자들이 네. AI를 써서 지금 연구를 하잖아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봤더니 그 뛰어난 개발 과학자들은 엄청난 성취를 해요. 그런데 평범한 과학자들은 AI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토해내니까 거기 쌓여가지고 결과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너무 자료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너무 많은 자료를 소화를 못해서. 그런데 뛰어난 개발자들은 탁월한 통찰력으로 훌륭한 질문들을 해서 네네네.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면서 자기 성과를 몇 배나 높이는데 평범한 과학자들은 너무 많은 데이터에 치여서 예전만 못한 성취를 하더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질문의 힘, 풍부한 교양의 힘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왜 그
교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꺼려지는 시대가 한참 있었어요. 네. 뭔가 속물인가? 잘난 척하나? 이렇게 해서 날 것으로 드러내는 태도가 훌륭한 것인 것처럼 되던 시간이 한참 있었죠.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숨기려고 하거나 네네. 그런 태도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가고 풍부한 교양의 시대가 다시 온다. 아, 왜냐하면 네. 질문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 얼마나 훌륭한 질문을 하느냐,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느냐가 경쟁력을 어마어마하게 갈라놓는 시간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질문력의 시대다. 아, 그래서 교양의 시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몇 달 전에 파이3라는 소형 SLM을 내놓으면서 소형 랭귀지 모델을 내놓으면서 같이 내놓은 논문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Textbook is all you need예요. 당신한테는 텍스트북만 있으면 돼. 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똑같은 크기의 AI를 두 개를 학습을 시키는데 네. 한쪽은 교과서와 같은 아주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한쪽은 이때까지 하던 대로 했더니 똑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추론 능력과 장기 기억 능력이 훨씬 뛰어나지더라. 품질 좋은 텍스트만 학습시킨 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한쪽은 모든 걸 다 때려놓고 원래 이때까지 가르치던 대로 모든 학습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이쪽은 책과 같은 고품질 네네네. 학습 데이터 비중을 훨씬 높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똑같은 모델인데 추론 능력과 장기 기억 능력이 훨씬 높아지더라. 그래서 제목이 텍스트북이 올려니고요. 아. 지금 그래서 AI 쪽에서 텍스트북과 같은 고품질 데이터의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오픈 AI 수석 개발자였다 지금 자기 회사 차린 일리아 수츠카버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가지고 학습시키냐만가 지금만큼 중요해진 때가 없다. 네네네. 그리고 그 AI를 학습시키는 것에서 AI를 교육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아, 흐름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AI는 교육해야 되는 것이었어. 네. 아주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와 텍스트북과 그 아, 뭐 그런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그렇겠네요. 네. 게다가 또 질문하는 능력은 왜 우리가 답을 착착 객관식 정답을 잘 맞추는 능력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그 시대 지체를 겪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전형적인 후발 추격국에서 한순간에 선진국이 된 나라답게 그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사라졌어요. 사지선다는 기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종류의 시험이에요. 이 안에 정답이 있다. 암기해서 맞춰라.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능력을 절대로 갖춰주지 않아요. 문제는 선생님이 내는 거고 문제는 제도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라는 게 가장 중요해진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를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 저출생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프레임을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몇십 조를 썼는데 해결을 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한 적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미친 사람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저출생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에는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걸 그렇게 전환시키면. 근데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기업 얘기도 해야 되고 국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앞부분에서 시간이 다 됐다고 PD님이 말씀을 예. 주셔서 좀 한 번 더 초대드리면 네, 네, 그렇게 어떨까요? 이게 하겠습니다. 국가 AI 전략 진짜 중요한 그걸 문제인데. 2부로 하시죠. 네, 2부를 한번 다시 모시기로 하고 네.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일단 한번 사용을 해봐라. 책을 많이 읽어라. 네. 이렇게 이야기 두 가지는 저는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 키워라. 풍부한 교양을 가지고 주변 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맥락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그래야 AI 시대에
나도 우리 아이도 잘 살아남고 AI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책 앞에 쓰신 것처럼 인간을 위한 네. 인공지능 만들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의 핵심은 네. 규격이 맞춰져 있는 제품을 그렇습니다. 탁탁탁 정확하게 오차 없이 우리 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잘 납품하는 거 이게 사실 제조업의 핵심인데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일해왔던 건데 그게 아니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 라고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예. 뭐 같이 좀 노력을 종종 나오셔가지고 이 이야기 같이 토론해 보시면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답까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님하고 같이 AI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말씀 나눠봤고요.